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호준섭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요일 날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세 분을 별 생각을 하면은 아침부터 뭔가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고 오늘 또 새로운 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설렘이 있는데 세 분도 저하고 비슷한 느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치훈 의장께 먼저 청문회 느낌인데. 그러니까 무슨 질문 하시려고? 첫 질문은 이겁니다. 야당이 하면 특검, 여당이 하면 정치보복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3대 특검, 특별검사를 여당, 여권이 다 임명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어찌 특검이라 할 수 있겠는가.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력을 갖고 있지 못한 야당이 할 때 그것이 특검이지 어떻게 전 수사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여당이 특별검사까지 임명해서 하는 그러한 특검이 특검인가. 이건 보복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보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저는 그냥 그러니까, 예. 백지 상태에서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백지 상태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의 입장은 그러니까 네. 맞죠. 지금 역대 특검은 다 야당에서 네. 보통 해왔던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지금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전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까지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검찰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검찰 곳곳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연관이 있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겠죠. 뭐 전부 다 뭐 그분 윤석열 전 대통령 함께 일했다고 해서 전부 그 사람한테 충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그 검찰 라인 전반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향한 수사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후에는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이 또 한다면 그 향후에 있는 특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겠죠. 아마도 야당에서 그 민주당 정부를 향한 그런 것들이 이제 특검으로 뭐 이 주장이 되고 얘기가 되겠지만 이번 이 초반에 첫 번째 1호 법안으로 세 개를 통과시킨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뭐 여당이 임명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왜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할 때 뭐 배제되어 있느냐 아니 이해 충돌이 되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 특검 검사가 향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 시절부터 계속 이 특검을 주장했던 것도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럼 받았으면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좀 그 제3자 추천을 좀 추진을 하다가 결국 당내 설득을 못했잖아요. 당내에서 워낙 반발, 국민의힘 당내에서 반발. 만약에 작년에 통과시켰으면 최성병 특검 그러면 제3자 추천으로 통과가 됐겠죠. 근데 결국 그때 친윤 세력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이렇게 그 야당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이 추천해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6월 3일부로 6월 4일부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특검이 아니더라도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알아서 마치 법원처럼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갖고 계시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당장 급한 건 특검보다는 경제가 더 우선이다 이런 대답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전 오히려 이 뭐 검찰 지휘 라인을 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최장 170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특검을 통해 딱 기간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검찰에 공수처에 맡길 경우 이게 장기화될 수 있고 뭔가 내년 지방선거 넘어까지 뭔가 쭉쭉쭉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관련된 국민의힘도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빨리 절연해야 되지 않을까요?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특검을 통해서 빨리 깔끔하게 이 관련된 것들 이 특검 통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건 거의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특검을 고마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허준석 대변인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특검이 7월 초부터 아마 이제 가동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고유명사를 지금부터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정조준한 그런 특검 브리핑이 매일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인지, 혹은 그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뭐 이런 이름들도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이름은 다 나오게 하겠죠. 야,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재판에서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네. 일단 그 이름이 거론되고 네. 뭐 기소라도 되고 네. 이제 이러면 이제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 분들이 실제 타겟은 아니죠. 네. 이건 이제 사실 끝났다고 봅니다. 네. 진짜 겨누고 있는 것은 이제 구우 여권,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을 겨누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에는 공천 문제 이런 거 이제 다 수사할 수 있게 이제 돼 있는 것이고, 이 내란 특검에서도 비상계엄 그 표결할 때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때 뭐 윤 그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 말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 전방위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지 그때 이제 않습니까? 그 계엄 2, 3일 지난 다음에 뭐 전화 통화를 했다 뭐 이런 분들의 명단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12월 3일 날도 전화 통화한 의원도 계시고요. 네, 네. 그런 분들 중에 지금 거론됐던 분들 나경원 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던가요? 아니 그 추경호 추경호, 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다 수사를 받았어요 그때. 네. 네. 그 당시에 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같이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그야말로 그 정치 검사들을 정권의 주구로 삼아서 전 정권 직접 관련자들만 200명을 구속시켰던 그 적폐청산에 그 잔인했던 그런 것을 다 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정권이. 그런데 검찰은 다 윤석열 편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진짜로 공정하게 수사해서 옛날 거를 다 털어내겠다라는 뜻이라면 야당일 때도 변협 추천 말씀하셨던 그 안이 있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지금은 여당이 상대 당을 거의 괴멸시킬 수 있는 이런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법은 아마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었을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경쟁 세력을 괴멸시킬 수 있는 이런 법을 통과시킨 것은 아마 정당사에 없었던 일일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본다면 말이죠. 그 아까 구주류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것은 한때 친윤으로 분류됐던 이제 중진급 의원들을 일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분들 뭐 그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 권성동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제 이분들에 관한 가령 내란 특검이 이분들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되는 메일 브리핑이 있을 그런 임시가 되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정당 해산 심판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여기 또 맞장구를 치듯이 네. 뭐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 도생할 준비나 해라. 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게 지금 설마 그런 영향이 아니라 사실은 뭐 실현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설마 하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요.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했었고 예. 지금 이제 정권까지 잡았는데 그 박홍근 의원이 그 발의했다는 정당법 개정안은 네. 그러니까 그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네. 또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정당 해산을 즉시 청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헌법 이게 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네. 그때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우리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네. 2013년 통진당 네. 그때 이제 8대 1로 그 인용이 됐는데 그때는 이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봤어요. 통진당이. 네. 국가기관에서 타격까지 모의를 했었던 사실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 예컨대 만에 하나라도
그 당시에 뭐 원내대표든 누구 원내 지도부가 진짜로 대통령과 통화해서 의원들이 표결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좀 유도를 했다. 손 치더라도 네.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한 명 있었다면은 그 사람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가 이유로 국민의힘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모의했던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는데 그걸 이유로 정당 해산을 심판한다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그 많은 지도부와 의원들이 연루됐었던 민주당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 이게 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 뒤흔들었던 사실 그것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정당 해산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 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막 지금 하고 있으니까 칼자루를 네.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고 네. 그 칼자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재판소도 권력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6명 이상 찬성해야 이게 이제 인용되는 거예요. 예. 해산 결정 내리는 거예요. 예. 6명 이상 저는 찬성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가더라도. 정당법 개정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예. 당론은 아니고 저는 만약에 당에서 논의가 되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네. 왜냐하면 일단 법 자체가 완결성이 너무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내란 하기 전에 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탈당한 다음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러면은 그 정당이 소수가 없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배출한 정당이다.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소속 정당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당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법의 완결성도 일단 떨어지고 저는 정당 해산 자체를 이렇게 법을 통해서 뭔가 하나하나 뭔가 더 조건을 늘려가는 게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은 전 2014년 통합진보당도 그 정당 해산도 그렇고 정당의 해산의 주체는 저는 주권자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권자들이 이 정당은 그냥 이제 해산 사실상 해산되어야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표를 안 줌으로써 해산시키는 게 정당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정당을 해산시키는 방법인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내란 저는 그 독일 사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이 그 나치를 경험한 다음에 모든 국가 제도를 다시는 그런 정당이 안 나타나는 쪽으로 바꿨거든요. 단일 국가에서 연방 국가로 바꾸고 선거제도도 그 바꾸고 정당법도 그런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바꿨는데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이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그런 정당들을 해산된 적도 많죠. 근데 2017년에 네오나치당이라고 또 이 그 나치를 표방하는 정당이 나왔는데 해산 심판에서 그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 해산을 시키지 않았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 내려면 내라, 마음대로 내라. 우리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하지 않는다라고 2017년에 판결을 내고 저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상대하는 정당, 뭐 싫어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뭔가 이런저런 거를 또 어기면 또 해산시키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해산이란 거는 주권자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은 최근에 보듯이 또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순발력 있게 또 뒷걸음질을 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정당법 개정안 뒷걸음질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하는 뒷걸음질이라뇨. 임승호 대변인께요. 네. 개혁신당은 이제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중립적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대 이 특검법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그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대 특검 전국에서 네. 누가 가장 떨고 있을까요? 결국은 윤 대통령 부부인가요? 잘못하신 분들이 가장 떨겠죠. 책 잡힐 게 있는 분들이 가장 떨 건데 예.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 뭐 본인들에 대한 어떤 잘못을 질책받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견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두 분은 드러날 만큼 드러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특검이 진행되어 봐야 하겠지만 명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것은 예.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서 목도한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 군대가 진입하는 것을 그냥 라이브로 봤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옳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실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뭐 갑자기 안 떨다가 떨게 됐다 뭐 이런 해석은 아닌 것 같고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형사소송 재판은 중단이 되는 거죠 일단. 네, 뭐 특검 그렇게 되겠죠? 네, 뭐 제가 네. 자세한 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고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때 소위 말하는 고위직에 네. 또 그리고 계엄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나 뭐 사실 뭐 공모까지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라든지 뭐 내지는 또 다른 어떤 증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수준의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은 뭐 그분들이 사실 그 영역은 그분들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장차관 임명장을 받았다든지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어깨에 별을 하나씩 더 달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꽤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떨겠죠. 이게 사실 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사의 표적은 되지 않더라도 네. 어쨌든 지금 정권 교체가 됐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떤다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단순히 수사 표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예를 들어 장성이 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기서 고위직 공무원 경험이 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 일종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정치적 압박도 느낄 것이고 본인의 경력과 관련한 압박도 느낄 것이고 그래서 사실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였나요? 뭐 즉각적으로 본인들이 옷을 벗고 나간 인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떨고 있을 겁니다. 뭐 굳이 본인들이 어떤 수사 표적이 될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그간 보여왔던 행적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특검을 통해서 떠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뭐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개혁신당 의원들도 아마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특검 후보군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지금 약간 그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는 의혹 그리고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누가 특검 후보군에 오르고 누가 특검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좀 개혁신당도 잘 지켜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부 우려처럼 정말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특검에 추천받아서 특검이 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건 특검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수사를 한다고 하는 부분까지 진행이 된다면 만약 그런 행위가 일어나면 아마 국민들도 많이 여론을 돌리게 될 것 같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 경우에도 그렇게 강한 지지율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임기 초반에 거의 뭐 70%, 80% 가까운 지지율을 초반에 기록했다가 이제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결과가 말해주듯이 본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서가 이렇게 쫙 나눠진 결과를 보고 통합이 뭐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40%한 중후반대 내지는 50% 초반대의 지지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강력한 사정정국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본인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것은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무리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안 해야겠죠. 안 안 해야겠죠. 하겠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쏟아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뭐 선거철에 들어서야 뭐 본인이 유연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어필하긴 했지만 사실 그간의 어떤 정치를 해왔던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극단적이지 않냐라는 비판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면은 네. 언론 매체나 유튜버들도 조사할까요? 두려우신가요? 떨고 계시. 제가 떨고 지금 있으니까 약간 목소리가 좀 떨린 것 같아요.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 광범위한 사람들이 예. 사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뽑아서 정통성 있는 정부였어요. 네. 12월 3일 비상계엄 전까지는 모든 일을 정통성 있게 한 겁니다. 네. 거기에 정치적인 평가는 다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잘못된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도 조사 받는 건가? 아니면 뭐 언론인도 조사 받나? 아니면 그때 별단 사람, 네. 뭐 거기서 장차관 한 사람, 이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 왜 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이미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네, 벌써부터 상당한 말조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 불합리성이 드러날 때마다 매섭게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될 사람들조차 사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아니 보십시오. 그 재판부가 지금 벌써 이제 재판 다 이제 그 기일을 추후 지정해가지고 많이 밀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판사들이 자신의 지금까지 배워왔던 법리와 양식을 법률가로서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냥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을 봤습니까? 대법원장조차도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니까 대법원장을 특검에서 탈탈 털겠다고 하고 탄핵하겠다고 하고 동네 조폭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봤잖아요. 지규현 판사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그냥 나의 그 지금 정권 잡은 대통령 상대로 법리와 상식대로 지금 판단 내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제 다 벌써 입을 다물고 숨죽이기 시작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잖아요. 오늘 좀 전에 문화일보 보니까 그 특검 후보들로 이미 몇 명이 이제 거론되고 있던데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보도됐던데 다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정치 검사들이에요. 정권의 주구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윤 정부와는 척을 지죠.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특검이 돼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한다. 검사가 120명 파견된다고 하는데 전국의 검사가 2,000명입니다. 2,000명. 2,000명 중에 120명이 지금 거기 들어가서 이걸 170일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는 게 당연하죠. 근데 잘못된 거죠. 떠는 것부터가. 그 수사검사가 120명 그러니까 3대 특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검사가 120명 그다음에 이제 수사 인력 뭐 파견 공무원들 다 합하면 500명이 훌쩍 넘는데 이분들이 6개월 동안 6개월 가까운 170일 최장 이른바 우리가 무엇을 뭐 탈탈 턴다고 할 때 정말 그 탈탈 터는 게 어디까지일지 가령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아주 꼬맹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쭉 인생 전반을 훑어오는 뭐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과거 예로 봤을 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금 어쨌건 제일 꼭지점인데 내란에서 네. 이미 그 가장 무거운 그 혐의인 내란 혐의로 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최대 형량이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내란 이걸 특검은. 근데 이걸 뭘 더 이상 그러니까 타겟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다른 법 위반 혐의로 좀 더 이제 혐의 추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건 내란 혐의는 일단 네. 유죄냐 무죄냐 갈림길에서 유죄 쪽으로 발이 디뎌지는 순간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징역 15년, 20년 이거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타겟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상대 세력을 탈탈 한번 털어보겠다. 지금 국민의힘 가령 아까 얘기한 몇몇 의원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리적인 어떤 그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휴대전화 번호를 최근에 바꿨다. 이거 사실입니까? 개연성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같아도 네. 이게 수사가 그냥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네. 상식적인 그 법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수사를 받아야죠. 네. 근데 그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뭐 수사 중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도 또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안이? 그러니까 뭘 수사하다가 또 뭐가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핸드폰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데 저도 제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데 이거 다 사실 털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아도 휴대전화 바꾸겠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게. 저희 조선일보 기자 한 분도 그 예전 정부 때 갑자기 아침 7시 반 넘어서 누가
배를 누르길래 무심결에 문을 딱 열었는데 수사관들이 들어와서 딱딱딱 다 압수를 해갑니다. 그중에 치명적인 게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딱 가지고 가는데 그 가지고 가는 순간 자기 모든 것들이 휴대폰에 우리는 대개 요즘 들어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어쩐 의미에서 그게 저쪽에서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콘텐츠를 한번 복사를 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그중에 어떤 걸 사용하게 될지 뭐 특정 목적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만 사용한다 뭐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들여다보겠습니까? 참 그런 건데 휴대전화 바꿨다는 것 개연성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도 여기 수사 대상에 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 의장? 그 명태균 연관성이 아예 글쎄 근데 전 모르겠습니다. 아직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이 두 분이 뭐 기사는 나왔어도 네. 명확히 뭔가 명확하게 그 혐의가 있다라는 식의 기사는 좀 못 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때문에 그냥 뭐 참고인 조사는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 시절에 뭐 명태균 씨와 뭐 주고받은 뭐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은 상당히 많은 녹취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참고인으로 충분히 저는 불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준석 의원이 자료 제공을 또 해주면은 수사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임 대변인께요. 지금 자료 제공 요청을 하시는 아니 지금 왜냐면 명태균 씨가 마치 뭔가 가슴속에 응어리라도 있는 것처럼 몇몇 특정 이제 그 예전에는 가까웠던 분들 향해서 아주 험한 말을 막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시작돼서 이제 특검에 명태균 씨가 불려가면 그때 명태균 씨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도 얘기가 돼 왔던 오세훈 뭐 이준석 이분들의 이름이 또 이 질문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사실 이준석 의원이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네. 명태균 씨가 뭐 검찰이든 경찰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든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 가정법으로 말씀하십니까?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네. 이준석 의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혀왔고 예. 사실 뭐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흘리기식으로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네. 연기를 많이 피우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의원은 사실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 보도가 나올 때부터 명태균 씨와는 일부 친분 관계가 있었다. 다만 그분이 어떤 조언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거나 바꾼 바는 없고 네. 그리고 뭐 또 여론조사를 조작했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뭔가 흘리기만 하고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뭘 공모를 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 네. 뭐 이런 게 하나도 확실한 증거로 나온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은 계속해서 동일한 입장을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명태균 씨가 뭐 응어리가 있든 없든 사실 수사기관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사실 예. 뭐 저희가 떳떳하다면요 네. 뭐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뭐 홍매화 얘기하고 뭐 계속 그러던 분들도 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참 의미 없는 공격이고 무의미한 공격인지는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나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은 동일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까지 요청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뭐 수사 대상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참고인 조사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예. 그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이준석 예. 그 의원 예. 조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오세훈 시장도요. 예. 지난번 그 경선 시작하기 전에 네. 그때 이 명태균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알기로는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혐의가 아직도 이제 종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네. 뭐 무혐의 처리되지도 않았고. 네. 근데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때 네. 경선 전이었는데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허제 그 두 가지 악재 때문에 네. 지지율이 그 정체도는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라고 했었던 거 네. 플러스 이제 지지율이 정체 좀 하락했다는 이 건데 실질적으로 영향 미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어요. 특검은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면 일단 오세훈 시장 불러 이준석 의원 불러 해가지고 조사 소환 조사하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이러면 벌써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선거 앞이란 말입니다. 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정치인들인데 이런 것으로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적인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7월부터 이제 그 6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 후반기 이것은 어쩌면 이제 저녁마다 특검 뭐 브리핑 오후 5시쯤 있다 뭐 오전에 있을지 오후에 있을지 있게 되면은 사실은 TV 드라마가 무색할 만한 그런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매일같이 국민의 눈과 귀를 잡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성춘 의장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특검은 그리고 국민들은 권력자가 피를 흘리는 걸 보고 싶어 한대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 광장에 단두대를 설치하는 상징적인 뜻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결국은 그 종착역은 김건희 여사가 그 포승줄에 묶여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들이요. 네. 지은 죄가 있으면 그에 응당한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국민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가는 모습까지 보고 싶다. 저는 그렇게까지 주권자들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뭐 관저 이전 의혹, 뭐 그 양평 고속도로 의혹, 뭔가 의혹들이 많았는데 다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지 않았냐.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뭔가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이 방탄복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다 덮어주지 않았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수사나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법을 어긴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서요. 뭐 이걸 뭐 공개 처형 뭐 단두대 그런 느낌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전 검찰총장을 통해서 뭔가 막아왔던 것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밝혀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찬성을 했잖아요. 네. 그것 저 아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 털어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털어내야 앞으로 국민의힘이 뭐 지방선거 됐든 뭐 할 때 자 우리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처벌받지 않았냐. 네. 사실 이번에도 대선 과정에서 절연하냐 마냐 막 이거 갖고 뭐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 선언하고 막 이러면서 복잡하게 됐는데 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제 할 말이 좀 생기겠죠. 네. 야 그걸로 관련된 사람들 다 처벌받지 않았냐, 특검도 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절연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되지 뭐 어떻게든 뭐 그래서 그 공개 처형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빨리 이 과거를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확실하게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그런데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잘됐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향해서 이제 특검이 본격 가동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냐. 문재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좀 발의 좀 해봐라. 그건 왜 가만 놔두냐. 아무리 107석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저희 시청자들의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이 알아서 해석해서 뭐 특검을 발의할 거면 발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여론이 들끓고 정말 국민의힘이 107석이지만 그걸 추진할 만한 여론까지 왔다라고 판단하면 국민의힘이 주저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거를 추진했을 때 그냥 무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집안 싸움에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죠. 네. 저는 사람 빨리 정리 좀 돼야죠 거기. 임승호 대변인께요. 이럴 때 네. 개혁신당에서 문재인 김정숙 부부 특검 발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세석인데 세석 발의는 할 정당에 수 있잖아요. 세석이라도. 결국에는 그러면 세석에다가 10명이 저 돼야 국민의힘 107석 그럼 110석 안 되겠습니까? 110대도 뭐 우리는 뭐 결국에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네. 뭐 문재인 김정숙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들이 원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뭐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 혐의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고 사실 최상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심판이 받고 있는 과정, 심판을 받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상병 문제가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병대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해병대원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이 의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도 저는 상당 부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이 질문지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선거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대란 특검이나 다른 특검이 지속이 되고 가령 당선 무효용을 받으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선거 보조금을 토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호 대변인께요? 저도 사실 질문지를 통해서 처음 인지했는데 네. 제가 그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결과가 굉장히 하여간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참 이번에 선거법도 있지요. 네. 내란 혐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기소가 그 안 되는데 명태균 씨 관련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선거법 위반이라는. 공천 개입 문제가 있고요. 공천 개입.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로 손실을 봤다.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예. 라고 했었던 발언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 뭐 이런 게 있고. 대선 후보 때 했던 발언.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소시효가 8월이더라고요. 예. 대통령일 때는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가. 예. 근데 그 전에 만약에 기소를 해서 이게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그렇게 건데 되네요. 그렇게 되면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 지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나왔을 때 그때의 대선 그 보조금 받은 그렇습니다. 거를 네. 내놔야 된다 다시. 그렇습니다. 네. 그게 397억 400억쯤 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숙연해진. 꼭 남의 집 이야기 하듯 하시네요. 예, 지금 사실은 뭐 이 지경까지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